클라우드 스쿨 제1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만의 계획들을 세워가는 이때. 새해 계획의 우선순위는 올해도 다이어트. 늘어나는 뱃살과 나이살.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걸까? 고도비만 환자들은 동반되는 대사질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당뇨, 혈압, 위식도 역류, 고지혈증, 지방간, 또는 수면무호흡. 우리가 뚱뚱하면은 급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예쁘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려는 다이어트는 생존과 건강에 관한 것이다. 방치했던 내 몸의 살들이 나의 목숨을 위협한다면 이것이 살을 빼야 하는 진짜 이유다. 그렇다면 비만일 때 지방이 몸에 쌓이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지방은 약 13%에 불과하다. 몸에 들어온 에너지들은 중성지방 형태로 체내에 축적되는데 피부 밑에 있는 피하지방과 각종 장기 사이에 붙어있는 내장지방, 장기에 직접 쌓이는 이소성 지방 형태로 쌓인다. 이때 심장 관상동맥벽에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나타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간이나 췌장, 근육 등의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도 비만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뚱뚱하면은 급사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흔한 원인으로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심해지셔가지고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성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증 같은 급사의 원인이 된 질병들도 많이 생기죠. 이게 복합적으로 비만은 사망의 위험을 많이 높입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는 지방으로는 피부에 축적되는 피하지방이 있다. 피하지방은 열 손상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하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내장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에너지 저장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동맥경화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고 남은 지방이 간이나 췌장, 근육 같은 장기 조직 사이사이에 직접 쌓이는 것이다. 이것을 이소성 지방이라 하는데 간과 근육 등에 이소성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인슐린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에 넣어줄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소성 지방이 쌓여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혈당 수치가 높아져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하지방의 역할, 내장지방의 역할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내장지방의 경우는 빨리 분해되고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니까 빨리 분해돼서 혈액 속을 빨리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은 경우가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요. 근데 내장지방보다 더 안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간에 박혀 있는 지방, 그 다음에 근육에 박혀 있는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배에 차다가 넘친 지방이 어쩔 수 없이 비집고 들어가 있는 지방들이기 때문에 그 장기의 기능을 강하게 손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슐린도 제대로 작동 못해서 당뇨병의 위험을 훨씬 더 높이고 또 거기에 염증 반응도 굉장히 강하게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그 여러 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암 발생을 아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과체중, 즉 비만은 흡연에 이어 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탄수화물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한다. 탄수화물은 당의 연결 구조에 따라 단당, 다당, 복합 탄수화물로 나뉜다. 당을 에너지로 쓰기 위해선 탄수화물 섭취 후 소화 효소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먼저 흰빵에 있는 탄수화물의 경우 결합되어 있는 당들이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화가 빨리 된다. 혈액에 많은 포도당을 방출하게 되고 혈당 수치도 빠르게 올라간다. 탄산음료 또한 이와 비슷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통곡물이나 채소같이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조금 다르다.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기관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혈액으로 포도당이 가는 것을 늦추게 된다. 빵보다는 밥을 먹었을 때 살이 덜 찌는 이유다.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먹는 방법이 필요하죠. 인슐린 분비를 좀 적게 하는 탄수화물 형태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흰 쌀밥보다는 잡곡 형태, 흰 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설탕 과당과의 전쟁이었거든요. 설탕 과당을 먹고 나면 인슐린을 굉장히 빨리 분비시키고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탄수화물 전쟁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혈당을 높이는 그런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간 거는 우선적으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많은 약들이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완벽한 비만 치료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비만약은 상당히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시중에 그 건강보조식품으로 팔리는 약들은 대부분이 효과가 없죠. 잠시 일시적으로 효과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이 없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들이 하나 갖고 안 되니까 막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섞어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절제한 식욕 억제 다이어트 제품들을 함부로 드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도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아주 안전성이 입증된 약들만 쓰고 있는 게 비만약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적응증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체질량 지수가 35인 환자들, 쉽게 얘기하면은 키 160에 90kg 이상 되는 환자들 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대사 질환이라 하면은 이제 당뇨,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수면무호흡, 많은 대사 질환들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BMI 체질량 지수가 27.5에서 30 사이인 환자 중에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 이런 환자도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으로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눌 때 나오는 수치다.
같은 키의 두 남자가 있다. 65kg인 사람은 체질량 지수가 22.4로 정상이지만 100kg인 사람은 34.6으로 비만에 해당한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된다. 비만 대사 수술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사람 또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대사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대상이 된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의 양이 적게 분비되기도 하고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혈당을 낮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혈당 수치는 높아지고 인슐린은 더 분비되어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발병하는 제2당뇨병은 당뇨병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데 최근 비만 인구와 함께 당뇨병 환자 수도 늘고 있다. 수술 전에 이제 수술 결과가 어떨지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체중 감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또 하나는 이 대사 질환이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인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우리 당뇨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BCD 스코어라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의 나이가 좀 젊을수록 또는 비만도가 오히려 좀 높을수록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좋을수록 또는 당뇨 이완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하고 나면은 결과가 좋겠다. 이 사람은 뭐 약을 끊을 수 있겠다. 또는 약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체중 감소를 예측하는 여러 스코어들도 연구 중인데 대부분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사이에 감소되는 체중량이 많으면 그런 환자들이 장기적으로도 체중 감소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살 빼는 과정이 생활화되셔야 되고 영양 불균형을 해치는 것은 다이어트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칼로리는 줄이셔야 되되 영양 불균형을 만들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근육량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안 바뀌면 다이어트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건강에 이롭도록 바꾸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만은 사실 혼자 치료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비만도 1단계, 2단계 이런 경도의 비만은 본인의 노력, 식사, 운동으로 치료를 하고 체중 감량을 유도할 수 있지만 고도 비만인 경우에 즉 이제 체중이 90kg, 100kg 이상 올라가는 고도 비만인 환자인 경우는 사실 그걸 혼자 극복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운동 치료나 식사요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고도 비만 환자들은 당연히 대사 질환을 몇 가지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들, 전문적인 팀들 이렇게 상담을 해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나중에 결정될 문제지만 본인의 전체적인 신체 상태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향후 어떤 치료법이 맞는지 그거는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계획에 다이어트를 적었다면 작심 삼일에서 벗어나 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비만을 해결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태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 오늘 스쿼트 운동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쿼트 운동은 우리가 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에 있는 하체에 있는 큰 근육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큰 근육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양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먹어도 잘 안 찌는 그런 몸으로 바꿔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선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칼로리 소비도 늘어난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계단을 오르실 때 대부분이 천천히 오르시거든요. 근데 이런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높이시려고 그러면은 약간 숨가쁘게 계단을 올라가시면 좋고요. 집에서 엘리베이터가 집이 한 18층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한 10층까지만 그냥 엘리베이터 타시고 나머지 8층을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는 형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유산소 운동이 되고 다리 근력 운동도 되면서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계단을 내려오지는 마십시오. 계단 내려오는 거는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올라가는 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중을 빼고 또 빠진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스쿼트 운동도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요. 팔굽혀펴기도 그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그 팔굽혀펴기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바닥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너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의자나 책상이나 아니면 벽을 이용해서 팔굽혀펴기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하루 운동을 하고 하루 쉬어주고 그 다음날 운동을 하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운동이 쉬는 날에 우리 근육이 여러 가지 강화되고 또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운동보다 하루 걸러 하루 하는 운동이 근육 건강에는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숨가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유산소 운동도 이왕이면은 차가운 환경에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대략 온도가 10에서 한 15도 정도 되는 환경에서 운동을 해주시면은 운동의 효과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 몸의 체지방을 태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쿨 제1기 바쁜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하루 한두 끼 슬림바디 쉐이크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슬림바디 쉐이크에는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걱정 없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번거로운 다이어트도 이제 그만. 우유, 쉐이크통 없이 슬림바디 쉐이크 하나와 물만 있으면 다이어트 준비 끝! 자, 따라해보세요. 슬림바디 쉐이크 뚜껑을 열고 물만 붓고 뒤집어서 바닥을 툭툭! 그리고 흔들기만 하면 다이어트 준비 끝! 이제부터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 하세요. 혹시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카카오톡 국내 이용자는 2017년 기준 4,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한국에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10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 이와 함께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말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플랫폼 하는 것에 비해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플랫폼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기차역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전적 의미의 플랫폼은 사람들이 기차를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평평하게 만든 장소입니다. 구획된 땅이란 뜻의 플랫과 형태라는 의미의 폼이 합성된 말로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죠. 사전적인 뜻을 이해했다면 광의적으로 사용되는 플랫폼의 진정한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강장은 기차나 지하철, 버스 등을 타려는 승객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교통편을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승강장에는 잡지나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매점이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장 주변으로 이용객을 위한 크고 작은 상점들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교통수단과 승객을 만나게 했던 공간인 승강장이 별도의 마케팅 없이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참여해 각자가 얻고자 하는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플랫폼들은 다양한 그리고 독자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로부터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와 그들에게 광고를 제공하려는 광고주들을 연결하는 구글은 검색 플랫폼을 개발하게 됐고, 온라인상에서 지인들과 편리하게 소통하려는 사용자들에게 광고하거나 앱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연결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탄생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여행 준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숙소를 찾기 쉽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숙소로 제공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고요. 우버 역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기 위한 사용자들을 연결해줬죠. 구글과 페이스북, 에어비앤비나 우버 등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들은 다양하지만 그들만의 독자적인 연결성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온 것이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처럼 플랫폼의 역할과 가치도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자가 아닐까 싶네요. 장 건강과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섭취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차전자피 식이섬유. 차전자피는 강렬한 태양빛을 받고 자란 질경이의 씨앗 껍질을 말합니다. 물과 만나면 40배 팽창하는 차전자피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스틱포 타입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부원료 푸른 및 베리류의 함유로 더욱 맛있게.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세요. 원활한 장 운동으로 상쾌한 하루. 애터미 차전자피 식이섬유. 클라우드 스쿨 제1기 도대체 플랫폼이란 단어가 뭐길래 수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싶어 할까? 가장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매력적이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일을 플랫폼적으로 생각하는 플랫폼의 생각법의 이승우입니다. 네, 오늘은 민지가 사마고 휴가를 떠나서요.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위워크가 IPO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를 위워크가 스스로를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포장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위워크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스스로의 기업 이름에 붙이게 되면 한 470억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그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얻지 못했고요. 결국은 시장은 한 얼추 한 100억 불? 여태까지 들어간 돈이 128억 불인데 100억 불 정도밖에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플랫폼이란 단어가 뭐길래 저 손정희 회장을 비롯해서 위워크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 일단 뭐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기업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듭니다.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죠. 무언가를 만들어서 저쪽에 있는 소비자, 즉 내 제품을 구매해 주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시장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소비자를 상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룰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공급자들은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설명드리면서 경쟁자로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고 애플이 애플 TV 플러스를 내놓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넷플릭스도 삼성전자와 거의 유사한 서비스 사업자죠. 즉 생산자 혹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면 약간 사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페이스북, 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인데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보면 자신들이 장사를 하지 않아요. 오픈마켓에서 보면 파는 사람들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플랫폼의 개념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은 보면 그 안에 자기 사업 형태 안에 공급자랑 소비자를 모두 포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늘 경쟁자가 있어서 경쟁을 하죠. 하지만 이 플랫폼 사업자는 일단 자기 사업 안에 공급자와 소비자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실은 경쟁의 방식이 약간 다르겠죠. 플랫폼은 한번 성립되어져서 그리고 시장에서 내가 지배자적 위치를 갖게 되는 순간 경쟁자가 사라져요. 이미 구축된 플랫폼을 따라온다는 것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모두들 플랫폼을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이라는 걸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검색 엔진이 뭐냐 하면 검색을 하는 사람이 무언가 검색을 하면 저쪽 편에 있는 공급자가 만들어 놓은 검색 콘텐츠를 갖다가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은 계속해서 검색 엔진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플랫폼적인 경쟁을 제외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검색 결과를 잘 만들어서 경쟁하는 종류의 기존 방식의 경쟁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자, 페이스북 보시면 페이스북 내에 23억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어떤 콘텐츠를 봐요.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합니다. 콘텐츠 제작자들은 그 위에다 자기 콘텐츠를 올려요. 올리면 사람들이 누르는 좋아요, 공유하기를 통해서 그 콘텐츠는 자연스럽게 유포되어집니다. 페이스북이 하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 그 생태계를 관리하는 일이에요. 페이스북은 그런 맥락에서 아주 완벽한 미디어 플랫폼이에요. 이미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마존이나 오픈마켓, G마켓이나 쿠팡 같은 사업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한 단계 위에서 관리하죠. 그게 플랫폼이에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플랫폼형 기업을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왜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되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기업 가치 순으로 기업들을 쭉 이렇게 1등, 2등부터 10등까지 쭉 이 순서를 이제 세워보면요. 그 안에 플랫폼 기업이 무려 7개나 있어요. 맨 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그 뒤에 애플, 그 뒤에 아마존, 그 뒤에 구글,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다 10위권 내에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로운 기업의 중에서 7개나 플랫폼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형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물론 그런 데다가 가장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우버,滴滴 추싱, 그랩, 그리고 요번에 이야기했던 위워크 같은 회사들을 모두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익이 아주 안정적으로 영원히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그 1000조, $1 trillion 넘어선 기업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웬만한 플랫폼 기업들은 다 500 빌리언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이 플랫폼 기업이. 이게 모든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소비자만 상대로 하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것을 제공하면 소비자들은 나의 상품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만 고민하면 돼요. 근데 양면 시장은 양쪽에 있는 모든 시장의 참여자를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양쪽 시장이 모두 만족할 만한 매력적인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쪽 시장이 모두 동의할 만한 공평한 원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도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글은 아주 매력적인 도구가 검색 엔진이에요. 구글은 검색 결과에 참여하지 않아요. 즉 검색 엔진만 만들어서 검색 쿼리가 들어오면, 즉 검색어를 누군가가 찾겠다라고 입력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상의 문서를 다 뒤져서 가장 적합한 그리고 가장 많이 인정받는 결과를 내보여줄 따름이에요. 즉 검색 엔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립적이고 공정해요. 나름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원칙이 가장 많이 인정받고 가장 많이 레퍼런스 되고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다큐멘트를 가장 위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글 검색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공정하구나, 그리고 빠르구나, 그리고 정확하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도구예요. 페이스북에는 23억 명의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컨텐트, 뭐 그게 친구가 올린 컨텐츠건 혹은 JTBC가 만들어낸 뉴스 컨텐츠건 간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를 합니다. 그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JTBC 입장에서 보면 페이스북은 그냥 아주 공정한 장이에요. 내가 컨텐츠를 아주 잘 만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요를 눌러주고요. 자연스럽게 공유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JTBC가 만든 컨텐츠는 많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배포가 돼요. 페이스북 내에도 엣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만 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핫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 뉴스피드에다가 이 컨텐츠를 밀어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산되어지죠. 페이스북이 제공하고 있는 좋아요, 공유하기, 그리고 엣지랭크라는 툴은 그래서 미디어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인 툴이에요. 물론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엄청나게 매력적인 툴이죠. 내가 읽고 싶은 컨텐츠만 골라서 적절한 알고리즘으로 피딩을 해주니까. 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 아마존이 있죠. 자, 아마존은 기존에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해서 두 가지란 툴을 더 넣었어요.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제공하는 툴은 일단 판매자가 자기 상품을 올리면 그것이 잘 보이게 리스팅해주는 페이지를 구성하죠. 그리고 구매자가 판매자의 상품을 사겠다라고 하면 에스크로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갖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상품이 배송되어지면 그 대사 돈을 판매자한테 넘겨주는, 그래서 이 거래가 정확히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해주죠. 하지만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약간 판이 바뀌었어요. 아마존은 두 가지의 새로운 매력적인 도구를 양측면에 제공했죠. 첫째, 판매자들에게는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뭐냐면 아마존에는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20개 정도의 Fulfillment 센터가 있어요. 되게 큰 거는 축구장 한 100개? 되게 커요, 이 풀필먼트 센터가. 그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자기 상품을 갖다 놓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오더가 들어오면 상품을 패키징, 딜리버리 하는 거는 아마존이 다 알아서 처리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이 UPS 혹은 대한통운과 계약하는 게 싸겠어요? 아니면 일개 판매자가 대한통운과 계약하는 게 싸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배송을 처리하고 모든 패키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니까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상품을 보관하는 것도 그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매자 쪽에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상품을 제공해줘요. 아마존 프라임은 뭐냐 하면 1년에 119불을 내면 1년 내내 구매자가 주문하는 상품의 배송이 다 무료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배송이 되는 거를 아마존이 보증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이커머스로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생각하면 미국같이 넓어서 배송비가 제법 많이 드는 지역에서는 1년에, 즉 한 달에 한 10불 정도만의 배송비로 모든 배송을 무료로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마존은 다양한 무료 서비스 제공합니다. 음악 듣는 거,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영상을 보는 거, 그리고 아마존의 되게 강점이 이북 같은 부분들을 번들링을 해서 무료로 제공해요. 일반적으로 계산을 다 해보면 아마존이 현재 아마존 프라임으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가격이 한 800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800불 정도 되는 가치를 119불에 제공하는 거죠. 매력적이죠. 즉 아마존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다 모두 각기 매력적인 도구를 하나씩 더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다 훌륭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게 첫 번째 매력적인 도구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공정한 원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검색이란 영역에서 구글이 무언가 자꾸 검색에 관여하게 되면 실은 검색 결과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요. 어쩌면 이 검색 결과가 구글에 의해 조작될지도 몰라 라는 식의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구글은 자기네들이 검색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어떠한 관여도 안 한다 라고 하는 측면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구글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팀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를 해요. 즉 우리는 검색 컨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검색 결과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보다 고도화되고 보다 발전할 수 있을지만 고민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글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죠.
페이스북도 실은 특정한 뉴스를 24억 명에게 한순간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페이스북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어찌 보면 보도하는 게 페이스북의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양쪽 시장에게 적용되는 공정한 원칙이에요. 플랫폼의 두 번째 성립의 원칙은 되게 공정한 원칙이에요. 양쪽 시장 모두가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해요. 자, 정리하면 플랫폼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플랫폼이란 단어를 갖게 되는 순간 엄청난 기업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 바라는 거는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수익이 물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영원히 나온다면 그게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플랫폼이란 단어가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